북한이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업체 대표를 포함해 5명을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장 CCTV 영상에는 리튬전지 더미에서 첫 폭발이 일어난 지 40여 초 만에 이 내부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가 4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각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이 소속 선수의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 측은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서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가다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파편이 최대 250km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쯤 경기 파주와 서울 곳곳에서 촬영한 건데요. 시청자들이 찍어 YTN에 제보한 영상입니다. 합참은 발사 시각에 미사일이 날아간 쪽을 촬영한 것이라면 그것이 미사일의 비행운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기가 평소보다 많이 낮고 비정상적인 비행을 했다면서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자세한 재원과 실패 원인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온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쏜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미사일 발사 직후 임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북한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는데요. 어젯밤 살포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네, 북한은 어젯밤 오물풍선 250여 개를 살포했고요. 이 가운데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는 오물풍선 350여 개를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지금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며 내용물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오물풍선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총 6차례 살포했고 GPS 전파 교란 공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병행하며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맞대응했지만 이후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밤사이에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내면서 인천국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이 수도권 도심 곳곳에선 오염물로 추정되는 낙하물이 발견되며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벌써 6번째입니다. 오물풍선은 하늘길도 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국내외 항공기 수십 편의 이착륙이 일제히 중단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항공기 엔진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스트라이크 같은 거는 내용 아시나요? 동일하게 오물풍선이 비행기에 빨려 들어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선 낙하물 추정물체도 발견됐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정체모를 종이 쓰레기가 무더기로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다수 낙하물이 신고된 서울 신촌 일대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오염물 추정 물질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일일이 수거했습니다. 놀란 시민들의 의심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딱 눈으로 보기에도 한 수십 장 돼 보이는 이제 종이가 한꺼번에 이게 펄럭거리면서 한 20여 초간 뭐 더 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군 당국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불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불과 42초 만에 공장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면서 직원 대부분은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한켠에 쌓인 리튬 전지 더미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놀라 뒷걸음질치고 다른 직원들은 다급히 배터리 상자를 옮깁니다. 이내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이어집니다. 작업장에 있던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되려 여기저기 불꽃이 튑니다. 리튬 특성상 고온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순식간에 위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 연기가 피어오른 지 42초 만에 공장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미처 빠져나가기 전에 불길이 번지면서 사망자 23명 중 21명은 이 작업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 출입문을 나와서 이쪽 비상구로 내려가든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출입구 쪽에 리튬 배터리가 쌓여 있던 만큼 대피 경로가 차단됐을 가능성과 함께 사전 안전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4시간 넘게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이후 다시 연기가 발생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주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장에 보관하던 배터리 잔해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가 화재 우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전원에 대해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건 아직 3명뿐으로 유가족은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네, 어제 마지막으로 수습된 시신도 오늘 부검을 시작했죠. 네, 현재 국가수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23명에 대해 모두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은 오늘 오전부터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빈소도 제때 차리지 못한 유가족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3명뿐입니다. 국가수는 이번 부검을 통해 모든 사망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인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간이 분향소를 시청에 설치했는데요. 오늘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합동 분향소 3곳을 더 설치하고 애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오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불이 난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업체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불이 난 직후부터 조사에 나선 뒤 하루 만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만큼 조만간 강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현장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번 공장 화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이들은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 참사라며 책임자를 엄벌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뤄진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 이후로 추가 감식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오늘 현장을 다시 수색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먼저 떠난 자식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매만지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신 훼손이 심해 부검부터 거쳐야 해서 아픈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공장 앞에서 황망히 주저앉은 유가족들. 숨진 자식 얼굴 한 번 못 본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게라도 해달라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딸도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예쁜 목걸이가 걸린 게 우리 딸이라며 아버지는 시신을 보여달라고 울먹입니다. 우리가 얼떨 상태인데 정신을 입사했어요. 목걸이 지금 걸려있을 게 시신에. 그것 신원하기는 안 되고 그 목걸이만 받으면 임차 신원하기 되잖아요. 6월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유족들의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에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고 신원이 확인된 뒤에야 그리던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마쳐서 사체별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현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는 유족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통역과 장례 절차 등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에는 일단 간이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조만간 유족들과 협의가 끝나면 화재 현장 주변에 정식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가 4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지사가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며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두 여권 인사의 신경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 오늘까지 의원실과 사무실 당직자 인사에 주력하고 내일부터는 영남 지역을 돈단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은 따로 없을 전망인데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홍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만나기가 싫어서 거절했다며 어린 사람이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니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걸 두고도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이 참 가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홍 시장의 비판 발언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나경원,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만난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출마해줘서 고맙다라고 덕담을 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자체 핵 무장론을 띄운 나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 안보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정해 정책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경남과 부산 지역을 찾아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을 만나는 등 이른바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윤상현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러닝메이트 같은 건 정치 고질병이라며 전당대회 최초로 당원 시민선거대책위원장 모집을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앞으로 나란히 줄 세우는 정치를 지향하겠다며 본인은 나란히 앞으로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 전당대회 준비에 나섭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선관위원장에는 이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이춘석 의원의 경우 사무총장을 했고 이계호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하는 등 2명 모두 4선에 여러 당무 경험이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위는 후보가 한 명일 경우 어떤 선출 절차를 밟을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지역별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원샷 경선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당내에선 지역별 결과를 공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지만 당원 당규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여전히 이 전 대표의 연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도층 흡수와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적인 원리로는 반대할 수가 없지만 중도층에서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르면서 이재명 1극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네, 이번에 상임위원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당 의원 참석했습니까? 네, 오늘은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열어서 의대 증언으로 촉발된 의료계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듣습니다. 오전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5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해 당일에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가톨릭,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가는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가톨릭 의료원 소속 8개 병원 교수들 가운데 70%는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80% 넘는 응답 교수들은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역시 무기한 휴진을 일주일 이상 일시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교수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투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 보고 구성이 서둘러 완료돼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당근과 채찍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의협과 전공의들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장들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등 4곳의 병원장들은 세브란스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단 휴진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들에게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어떤 이유에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정부의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을 하는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이 소속 선수의 욕설과 체벌 등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손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 측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의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체벌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고소했습니다. 유소년 선수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피해 아동은 아카데미 입소 후 지속해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를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며 가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처럼 피해자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흥정 감독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력 훈련간 이루어진 체벌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며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난 지 20년 만에 밀양 지역사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병구 시장 등 밀양 지역 각계 인사들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각계 인사들이 허리를 숙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인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밀양을 전국적 이슈의 중심으로 만든 건 한 유튜버 채널의 신상 공개부터입니다.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개했고 다른 유튜버들의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신상 공개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까지 나서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확보하는 것, 확산하는 것,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현하는 문제는 2004년에는 방송사와 경찰의 문제였는데 2024년 유튜버의 문제로 바뀌었지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진정 건수는 140건이 넘습니다. 밀양 지역 사회는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폭로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은 만났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내일 대구 경북 갈 일이 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만나기 싫어서, 만날 이유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왜 만날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홍준표 시장의 뭐 마음을 제가 뭐라고 읽어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건 뭐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원희룡 장관도 만났는데 유독 뭐 한동훈 위원장은 만나고 싶지 않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그런 일들 좀 보고 있는데 뭐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참고로 내일 이제 그 대구 경북을 가는데 그리고 모레 부산을 갑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우 그 촉박한 일정인데 저희들이 만나나요? 그 시간을 쪼개서 꼭 만나고 싶다 해서 나머지 두 분하고는 만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만 안 만난다. 홍준표 시장이요, 오늘도 한 후보를 향해서 어린애라는 비난을 했어요. 셀카 하나 찍는 어린애다, 뭐 이런 비난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만나기도 어색할 수준이 됐어요. 점점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의 찬반을 가지고 개파가 나눠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국민해야 되고 친국가해야 되고 친국민의힘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는데요. 아쉬워 보이세요? 뭐 아쉬움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저렇게 뭐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벌써 이제 나이가 뭐 연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이가 50이 이제 된 사람인데 계속 어린애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당의 원로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로라고 하면 뭐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떠나서 어쨌든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혹은 뭐 당원들을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개인의 사감을 떠나서 만나주는 게 어찌 보면 어른된 도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 만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어떤 뭐 충만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안 만날까요? 뭐 아마 뭐 얼굴을 붉히고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뭐 축하한다든가 빈말이라도 뭐 축하한다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이런 그 형식적인 덕담조차도 현재의 그 심리 상태로 봐서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게 뭐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그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홍준표 시장의 어른답지 못한 저런 언행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하는 거고 정치인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야지 성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뭐 지지 기반 축소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축소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 네. 어쨌든 이 4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오늘 각 후보들의 행보는 어떻게 되죠? 뭐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PK 지역과 경남 지역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지사를 만나고 아마 부산시장도 만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두고 아마 거의 순회하듯이 릴레이 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역하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도 나름대로 이제 뭐 대구시장이라든지 한동훈 당직자들 만나고 계속 이어가면서 또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을 가시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지역별 순회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것은 계속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숨바국에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는 또 같이 만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80% 반영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이 되는데 책임 당원 중에
40% 정도가 영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인구 분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영남의 비중이 당원들 그 당원 분포에서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영남 이외의 지역, 뭐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남 출신 그 출향 인사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당원 그 투표 80% 거의 절반 가량이 영남 표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주자들이 지금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저기서 얼마만큼 본인들이 지지를 획득하는가가 승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영남 공략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이 당원 간담회나 뭐 이런 것들, 당원과의 만남 이런 것들 할 텐데 그때 이제 일반 당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누가 영남 당원들에게 좀 더 소구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임당원의 40%가 몰려있는 영남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한동훈 후보는 정치인 친소 관계로 계파 구도가 형성되는 게 참 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 어쨌든 반윤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이런 포지션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가장 친윤 후보라면 이제 원희룡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원팀이다. 자기가 원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정 관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시장은 원희룡 후보에게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했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뭐 경우에 따라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멍난 배에 계속 타고 있는 게 배에 잔존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판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플랜 B를 만들어서 이 배를 견인할 때까지 견인하지만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갈아탈 수 있는 배도 필요한 거 아니냐. 당정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원들이 누가 더 합리적인 말하자면 비전이나 대책을 만들어가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나 혹은 어떤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대등정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꼭 당내에서 불리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처리하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어지던 1년 전 대비 출생아 수 역대 최소 기록 행진이 멈춘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윤심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심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의중인데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는 전당대회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익명으로 뭐 대통령실 관계자에서 뭐 어떤 그 후보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또 간간히 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출마 결심을 밝히기 하루 전에 또 대통령을 만나고 뭐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 출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또 당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심이 뭐 가장 있는 후보가 원희룡 후보인가? 뭐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 이제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때와 지금의 당내 상황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때는 이른바 윤심 마케팅이 상당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반면에 지금은 그 윤심이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게 플러스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도대체 어느 쪽 측면이 더 클 것인가 쉽게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심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각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러닝메이트를 보면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외형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 캠프는 좀 수도권 의원들이 많고 영남권 의원들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지원 자체는 수도권 중심으로 한동훈 캠프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원희룡 후보는 인요한 의원이라든지 구자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친윤에 가까운 의원입니다만은 과연 제대로 된 러닝메이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나경원 의원은 조경태, 이주영 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지금 6선이셔서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경쟁자 구조이고 또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최장병 특검에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과연 오롯이 나경원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 윤상현 의원은 뭐 안철수, 김승수 전 의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한 3분의 1 이상의 포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원외 지역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국민의힘의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상당히 뭐 영남권에 있어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주진호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닙니까? PK에서도 실제로 골고루 전국적으로 한동훈 후보 캠프에 속속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픽엔 나오지 않았는데 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캠프를 돕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친윤 인사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죠. 되나요?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주 그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의 윤 대통령을 보좌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근데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윤 대통령도 돕고 한동훈 위원장도 돕고 하는 게 별로 모순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렇게 대통령도 돕고 한동훈 위원장도 돕고 하는 것에 또 모순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왜 둘 다 돕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당내 화합, 더 이렇게 소수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더 시너지를 내고 화합과 단결을 해야 되는 마장에 자꾸만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 192석 절대 그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하고 봤을 때는 참으로 하지하책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진우 의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요. 보도 직후 주진우 의원실에서는 캠프 작성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몰라도 보좌진을 캠프에 파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해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 이제 모 신문에 네. 그 아까 그 명단이 나오면서 그 의원실의 보좌진들을 한동훈 캠프에 뭐 파견을 했다. 이런 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진우 의원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실이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띄어요. 배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도 가깝고 또 친윤 인사로 최근에는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뭐 수도권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꼭 반윤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배현진 의원이나 또 박정훈 의원이나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하고 또 가까운 송파 지역의 의원들이 같이 한동훈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 당내 선거를 친윤, 비윤, 반윤 뭐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도 저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 어떤 개인의 후보들 간의 비전이라든지 어떤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단 이제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원내 원외의 어떤 의원들이 한동훈 캠프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캠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용전 의원은 최근 원희룡 캠프에 드나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친윤계의 조직력이 작동을 할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3.8 전당대회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른바 뭐 김장연대라는 게 굉장히 위력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출마를 못하게 가라앉혔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를 앞섰는데 결국 그 김장연대의 조직력으로 그걸 추월을 하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과연 통할 수 있겠는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너무 그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찐윤 이런 분들이 원희룡 의원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득표력에 있어서 확장성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만 공격하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국민의힘 최대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기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만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뭐 그래 놓고 실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 측에 뭐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콜백이 없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그래서 사실관계가 조금 좀 따져봐야 될 지점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캠프는 뭐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진술규명 과정으로 보고 다만 이제 실제로 보면 이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새 미준이 뭐 반응하는 대응을 보니까 그전하고 어떤 당내에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굳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만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은 초청했다라고 저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4명의 후보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이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두 분과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 공천할 때 의도적으로 오히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그리고 총선 패배한 이후에 식사 초대를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탈당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전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보고 뭐냐? 이게요, 당정관계 파탄의 전주곡입니다. 전주곡이다. 당정관계 파탄의 전주곡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 대안을 내놨어요. 민주당 그거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한동훈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냐면 민주당 표 특검법만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민주당 특검 반대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내에서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제 찬성하겠다. 민주당 표 특검법안에 찬성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한동훈 표 특검법안이 나오니까 두 분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다. 네. 진짜 우리 당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면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재의결이 될 거 아닙니까? 재의결을 민주당이 시도할 텐데 지금 108석 아니에요. 8표 이상이 저쪽에 가담하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민주당 특검법안에 찬성하겠다고 한 두 의원이 안철수, 김재섭 두 의원이 한동훈의 솔루션이 맞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의결할 때도 민주당 거기에 찬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더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방어하는 것인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처럼 아무런 대안 제시 없는, 대안 없는 반대와 대안 있는 반대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대안 어떤 있는 게 반대. 그렇죠. 그게 어떤 게 더 대통령에 대한 그 공세 이런 것들을 좀 무디게 만들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거든요. 네, 말씀하신 한동훈의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우상원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한동훈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던진 그 카드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 출마 선언이다. 저는 보통 현직 대통령과 차별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다음 대통령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예를 들면 두 가지 아닙니까? 특검법 수용하겠다. 네. 물론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네. 이 두 가지는 저는 확실한 차별화라고 보고 그래서 단단히 결심했구나. 단단히 결심했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래 한나땡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이건 민주당의 다음 대선에 위협적이다. 원래 한나땡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워딩 수, 글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제일 짧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그보다 한 3배 많은 것이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거의 대선 출사표에 준하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출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셨어요. 네. 이제 그리고 뭐 사실은 원희룡 후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팀이 되자밖에는 별로 워딩이 없었던 것 같고, 뭐 나경원 후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 자체부터가 또 캠프에 지금은 다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그 후보의 후원회장을 누구를 했습니까? 뭐 김한나 씨인가요? 또 그런 부분. 말하자면 제2연평해전 때 돌아가신 분의 사모를 모셨다든지 기획 자체의 스케일이나 생각 방식 자체가 굉장히 대선에 맞닿아 있을 정도의 어떤 그냥 당내 선거 한번 치르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예상외로 원희룡 후보 나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7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활황이고 잘못하면 당이 불타 없어질 정도의 과열 정상인데 비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냉각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다시 경쟁할 수 있는 후보. 예컨대 뭐 이인영 후보 정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 제 보기에는 근데 김동연 경기지사 정도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순회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투표에 대한 결과 발표까지 안 하겠다라고 결과 발표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더 송구하고 민망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표가 몇 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행의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결과 지역 순회는 하되 개표 결과는 원샷으로 가겠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뭐 저희 파리 올림픽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구하고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요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이번엔 핵무장 논쟁.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 될 상황에는 우리도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나아가야 한다. 일본처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나경원 후보가 갑자기 핵무장론을 왜 꺼내 들었을까요? 뭔가 이슈 선점하고 본인의 주목도를 좀 높이고 주목도는 높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보수층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당장 핵무장, 독자적 핵무장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확산 그 금지 조약 NPT라고 하죠. 그걸 탈퇴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원국인데 탈퇴해야 됩니다. 북한도 이제 핵 보유국이 되는 과정에 최초로 그 나온 행동이
1993년이었는데 NPT 탈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NPT 탈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북한 경제가 엄청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계는요,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이런 그 글로벌 질서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런 NPT를 탈퇴해서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서게 되면 그런 경제 제재,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자동차, 뭐 차 수출 이런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걸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무모한 얘기고요. 정말 핵 그 무장론자에게는 속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게 일본이 이렇습니다. 일본도 비핵 국가인데요. 그 농축 재처리, 우리 플루토늄 있잖아요. 플루토늄으로 원전하고 나면은 그 사용 후 재처리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그래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국제정치 연구하면서 직접 저희가 관계자한테 확인한 게, 그럼 일본은 마음 먹고 딱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냐? 한 두세 달이면 핵무기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잠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 핵 물질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사용 후 재처리된 그 플루토늄 이런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 시작하면은 두 달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하고만 동의가 되면 국제사회 제재나 이런 거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핵 무장론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가세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이제 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냐 하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하여 일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다,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 논쟁이 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연평해전에 말하자면 그 남편의 이런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신다든지, 나경원 의원처럼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에 내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어떤 경쟁으로 간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되었을 때 한국에 지나치게 많은 어떤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이름이 뭐예요? 개콘된 법사위. 네, 어제 국민의힘이 복귀한 뒤에 처음 국회 법사위가 열렸지만 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와서 간사하는 거아니야.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서로 모를 리가 없고, 네, 고등학교 때 누가 공부를 더 잘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의원들이 꼭 쇼츠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눈꼴 사나운 장면이죠. 저렇게 유치찬란한 행위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좀 자괴감이 듭니다.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그 많은 국민들이 저거 보고 그냥 그 개콘은 웃기라도 하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네. 웃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뭐 청량제 역할을 하는 건데, 저거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더 짜증만 짜증 지수만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야당들만 참여해서 상임위를 해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쾌적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너무 쾌적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분석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법사위의 초반의 여야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아시다시피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외국의 사원과 관련된 모든 법을 총집결시키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싸움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에서 가장 권능 있는 법사위가 저렇게 개그 콘서트처럼 보여지는 것은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좀 그 정인들한테 지난번에도 뭐 퇴장을 시킨다든지 지금 너무 가볍게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당이 들어오면 여당의 간사를 임명해서 절차를 갖고 서로 간에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어제 처음 이렇게 완전체가 된 법사위도 개콘으로 끝났는데 7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받고 나면 국회가 좀 나아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 22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근데 뭐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비관적인 전망하기는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이거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주의라는 게 타협, 뭐 협상을 통한 타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 기능이 돼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것들이 실종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뭐 이런 그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이 저희는 지금 4인 4색으로 뭐 치열한 경쟁을 해서 오히려 과열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출마하는데 대항 그 경쟁 후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일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그 어떤 그 행동,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역대 법사위원장 중에 마치 저 싸움꾼천을 저렇게 하는 분은 없었는데 그래서 더 험악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험악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계속 통과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민주당이 저런 스탠스는 거의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안 혹은 이제 뭐 최상병 특검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승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뭐 반대 몇 마디 하다가 불참하는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훨씬 더 아마 그 원내 대표라든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당원들로부터의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원구성 협상 이후에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사의를 표명한 뒤에 백령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 재신임 될 것이다 내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때 이제 21대 국회 때도 좀 비슷한 그 광경이 연출이 됐었어요. 셀프 유배란 말이 있었잖아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때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사찰로 갔었죠.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찰까지 찾아가서 우리 그래도 잘해보자 이랬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전혀 의사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의사가 없고. 그런데 어차피 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에서 돌아오라 추경호 재신임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 추경호 하면 돌아옵니까? 아마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못 이긴 척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초록빛 공원에 내리쬐는 햇볕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벌써 29도 가까이 올라서 햇볕 아래에서는 땀이 맺힐 정도로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맑은 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이상으로 치솟겠으니까요. 평소보다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 29도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오늘부터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는 비가 전남 남해안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 예년보다는 나흘 늦은 장마인데요. 비가 내리기 전인 모레까지 서울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길게 구름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쯤에 경기 파주와 서울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사진들이 찍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뒤에 로켓이 연소된 과정에서 발생한 비행운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초기에 폭발해서 비행 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낸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앞서 어제와 그제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연이어 날려보냈습니다. 그제는 350여 개, 어제는 250여 개를 날렸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이 종이류의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지만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시기의 특수성을 꼽습니다. 한미일 해상훈련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오늘 이제 출항을 합니다. 이제 중동 지역으로 출항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새벽에 북한이 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미일 해상훈련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그 해상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이번에 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의 미사일 능력, 특히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좀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이번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지속할지, 그렇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여부인데요. 한층 더 긴장 수위를 높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좀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간헐적으로 동해상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NLL 이북으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맞대응을 또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상황을 몰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영향으로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행이 한때 일제히 지연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국내외 항공기 수십 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회항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갈 경우 사고 우려가 있어 통제된 곳이라며 4시 44분부터 운항이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물풍선이 항공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비행기 속도가 이착륙할 때가 제일 적은데 못해도 시속은 300km는 되거든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상승 단계면 최소한 500에서 600km 이상 되는데 거의 조종석 쪽에 부딪히면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엔진 쪽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엔진을 완전히 손상을 시켜서 그 해당 엔진을 완전히 파손시킬 수도 있어요. 다행히 지상에 있으면 엔진을 바로 끄고 불이 나더라도 소화를 쉽게 되지만 어쨌든 공중에 있을 때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지상에서 빨려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엔진이나 이런 데 손상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방법이 이착륙 안 하고 그냥 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연일 보내오는 오물풍선에 담긴 쓰레기를 보면 폐쇄된 북한 내부 실상을 고스란히 알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실로 이어서 겨우 만든 수제 슬리퍼부터 버려진 페트병을 이어 만든 물고기 잡이용 도구까지 수거된 북한의 폐기물과 함께 이를 연구해온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처럼 보이십니까? 슬리퍼인가요? 슬리퍼인데 네. 손수 제작을 한 겁니다. 장판과 스티로폼 일부를 잘라서 네. 지금 바느질을 해서 만든 건데. 그렇군요. 지금 밑바닥은 스티로폼 2개를 지금 붙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투박한 그런 바느질로 지금 기운 상태고요. 장판을 네. 오려서 만든 네. 건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윗부분에 보시면 약간 디자인 요소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가지고 오신 건데 이거는 그냥 한눈에 봐도 그냥 페트병인 것 같은데요? 네. 뭐에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오물풍선에 사실 이 많은 페트병이 들어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용도가 바로 이게 어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부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상에 가서 이 해안가에 쌓여있는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폐어구입니다. 네. 그 정도로 플라스틱을 그냥 버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페트병을 일일이 모아서 이 노끈을 지금 묶어서 이거를 이 부표의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북한의 지금 생필품 역시 얼마나 또 부족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틀 전 발생한 사고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된 공장 내부 모습을 보면 직원들은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가 대피 시간을 놓치면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장 한편에 쌓인 리튬 전지들. 흰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빨간 불꽃이 번집니다. 놀란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꺼보려 해봤지만 속수무책. 열을 받으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리튬 특성상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소용이 없던 겁니다. 첫 발화가 일어난 지 불과 30초 만에 3차례 폭발이 이어지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화면을 뒤덮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유독가스까지 뿜어져 나왔고 대피 시간을 놓친 희생자들은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옆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이런 이유로 리튬 같은 알칼리 금속을 특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전용 소화 설비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리튬을 활용한 1차 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이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취급소인데 주차타워는 똑같은 위험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대가 터지면 다 터집니다. 똑같죠. 주유소랑 다를 바가 없죠.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리튬 전지 폭발 사고, 소홀한 안전의식이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물론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화성 리튬 잠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합동 감식 직전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부검을 진행하는 등 희생자 전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사망자들의 시신 훼손이 심해 마지막으로 수습된 40대 한국인을 비롯해 현재까지 23명 가운데 3명만 지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화성 리튬 공장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뒤 가장 큰 참사입니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일단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회사 관계자 3명이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는 참사 이틀 전에도 불이 났지만 업체 측이 진압해서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자체 소방시설 점검 결과도 양호하다고 신고했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암흑천지로 변한 공장 내부를 감식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숯덩이가 돼버린 철골과 집기가 뒤엉켜 어떤 게 타고 남은 건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23명이 숨진 공장 2동에서 불과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2층이 아니라 당시엔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도 화재 경보가 울리고 근로자들이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따로 빼놓은 불량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 자체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그걸 불량으로 인지를 하고 그거를 푸드박스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비치를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화재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별도로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화재에 실시간 대응해 적절히 처리했고 작업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게 업체 측 해명입니다. 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자체 점검 대상인 공장은 최근 3년간 직접 소방시설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받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있던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 가운데 단 하나의 폭발이 순식간에 초대형 화재로 이어진 만큼 업체 측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리튬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과연 2차 전지는 안전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리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는 물론 휴대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데 2차 전지는 우리 수출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재충전 없이 바로 폐기되는 1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이 1차 전지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는 2차 전지가 충방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1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리튬 전지 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불씨가 폭발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물로 끄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는 소방훈련이나 자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혹시 모를 화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 열폭주를 억제하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한 보안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충전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구적인 화재 안전에 관련된 어떤 성능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보강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충남 당진에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1위 업체인 비츠로셀을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해 1차 전지는 물론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1차) 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이 됐는데요. 관계자들의 법적 처벌 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정말 안타깝게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상은 또 8명이 기록이 됐고요. 자, 경찰이 지금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지금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이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처벌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네. 이번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만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리셀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재해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이 3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의 대상은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3명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을 하고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입건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고 뭐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완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느냐, 그다음에 구축한 다음에 또 어떻게 관리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입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만 그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다른 부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고용노동부랄지 네. 그런 곳에서 사법경찰 관리 자격이 있어요.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입건할 수 있는데 입건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아리셀 공장이 지금 오늘 9시부터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아마 작업 중지를 내린 이유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업 중지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게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시, 분석 이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뭐 작업은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화재가 커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리셀이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뭐 당연히 전면적으로 작업 중지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보실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물론 안전관리 체계랄지 이제 화재의 원인이랄지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진실규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관적으로 보면 일단 과연 이제 여기에 참사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랄지 네. 뭐 지금 입구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 화재가 일반적인 화재와는 틀려요. 왜냐하면 1차 전지에서 어떤 현상으로서 불이 났기 때문에 네. 이걸 단지 뭐 물에 의해서 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물에 의해서 끄게 되면 뭐 수소가 발생해서 더 화재가 커지고 더 폭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리튬의 어떤 화재, 리튬 전지 화재가 났을 때의 어떤 예방 조치, 안전 조치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위반 여부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주셨는데 실제로 과거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무과실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거라서 네. 이거에 대한 뭐 문제와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무리 안전관리 체계와 소방 체계를 갖췄는데 네.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랄지 아니면 전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랄지 이제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사업주라 할지라도 또 경영 책임자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리튬 초과 보관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으로 적발이 돼서 벌금이나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그 평가를 할 때 포함이 될까요? 아니 이게 직접적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리튬은 유연물이고 그 유연물을 저장하려고 하면 유연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법에 정해진 방법에서 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그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네. 한 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50배가 넘는 뭐 1000kg 이상을 저장을 해갖고 적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에 관한 책임자가 이제 벌금을 받았고요. 또 이전에도 이제 소방 체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시정 명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제 소방 체계 관련해서 시정 명령 받았는데 이 시정 명령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화재에서도 어떤 시정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압을 할 수 있다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 사망이랄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당연히 과실 책임도 있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직 조사가 뭐 완료가 된다랄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방당국하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과 관련돼서 조치를 안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제 과실이랄지 그런 것들이 명백히 인정이 되겠죠. 네, 수사를 통해서 일단 시정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건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리셀 CCTV를 보면요, 그 대피로에 배터리들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수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한물 아닌다 할지라도요. 네. 그냥 단순히 아파트에도 사실 대피로랄지 그다음에 입구에는 물건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적시를 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난 거에 대해서 화재가 난 거에서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피로가 아닌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작업실에 있는데 작업실 안쪽에서 작업을 했고 출입구인 대피로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엄청 커진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완성된 1차 전지를 할지라도 대피로에 적시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경영자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 그러니까 22일에 건물 내 이미 화재가 한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불량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자체 진화를 했다 그래요. 이때 소방당국에 만약에 뭐 신고를 해서 조금 조치를 했다면 그 이번과 같은 참사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 이틀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22일 날 화재가 났는데 아마 네. 소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게 이제 불량 제품에서 화재가 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아마 전에 그 1차 전지건 2차 전지건 그 소재 중에서 이제 전해질, 전해액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적치를 해놨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폭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어느 한 1차 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불난 거고 네. 그다음에 번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이번 화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네. 좀 약간 좀 별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 제품인데 이것도 같이 적재를 했어요. 뭐 정상적인 거 같이
뭐 믹스를 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랄지 아니면 정상적인 배터리에서 이미 화재가 한번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진화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분석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뭐 단순히 전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뭐 조그만 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뭐 신고를 안 했다랄지 그런다고 해서 어떠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업무상 과실과는 뭐 관련성을 지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그 참사의 피해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전해지면서 네. 사실 이 불법 파견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조업에는요, 그 파견 근무를 못 하도록 법이 금지돼 있고, 네. 특히 이제 작업 공정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이제 파견 근로자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인력을 대주었던 그런 업체하고 이제 아리셀하고 굉장히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셀하고 지금 인력 업체하고 둘은 계약을 맺은 거 보면 이제 도급 계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 용역 업체에서는 우리는 파견해 준 거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아리셀은 도급 계약이다 주장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일단 파견을 한 걸로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파견이 한 걸로 되면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엄청난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은 도급으로 돼 있지만 실질은 이제 파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아르셀 입장에서는 파견 근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손해배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부분, 그다음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를 수 있는 이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불법 파견이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책임지는 사업주는 엄청난 처벌을 받고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고용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의 계약서라든지 상황을 좀 보면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매출을 올려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자를 쓰는 업주 입장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파견이다 할지라도 뭐 도급을 써준다랄지, 뭐 도급인데 뭐 파견으로 계약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이제 편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출근 형태랄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한해서는 업무의 어떤 종류랄지 형태 이런 걸 보면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를 뭐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뭐 파견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 구조에 좀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피로를 찾지 못하고 사고가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그래서 이제 파견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을 다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 시켜야 하고요. 불이 났을 때의 교육, 대피 방법. 그런데 파견을 시키면 용역업체도 그걸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불이 난 걸 보면 일단은 화재 장소의 어떤 구조를 좀 잘 알아야 하고, 또 불이 났을 때 대피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소화 방법,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화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업체에서 교육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피해 규모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참사가 난 겁니다. 네, 그 처벌자, 그러니까 그 책임자 관련해 가지고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걸 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적용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사업자하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대상이.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돼 있죠. 네.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범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워낙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에 있어서는 뭐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그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밀양시가 대국민 사과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사과를 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은 전혀 없어요.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데 이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서 일파만파 전파되면서 이제 밀양에 대한 이미지, 밀양에 대한 경제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밀양이 인구 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사회죠. 그래서 뭐 가해자 이름이 밝혀지면 누가 누군지 알 정도의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작은 뭐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밀양 시장이랄지 밀양 시민과 어떤 직접적 관계는 없고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이제 일부 인터넷이랄지 이제 그런 데서 댓글이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밀양을 마치 성범죄 도시처럼 그렇게 또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데서 아마 지역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밀양시장이 본인은 이제 책임은 없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를 좀 돌아보면 범행 가담자가 이제 4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는요, 이게 성범죄와 관련된 건 친고죄였어요. 네. 그래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44명 중에서 11명이 합의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속된 사람이 7명이고 네. 불구속이 4명인데 그 당시 가해자들이 전부 다 미성년자였어요. 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어리니까 이제 소년부로 간 거예요. 그 소년부 재판 받고 소년원 가고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길어봤자 얼마 뭐 소년에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행위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공분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들이 처벌 안 받았으니까 이제 유튜브랄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처벌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공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 일부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그 가해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고소를 한다든가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공개를 하는 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유튜브도 하나의 그 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처벌은 달라질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정보통신망법은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이제 모욕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의 부친인 손흥정, SON 손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이번에 원생에게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네네. 아마 이 축구 아카데미 안에 이제 코치가 여러 명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코치가 뭐 훈계하는 과정 아니면 훈련하는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종아리랄지 뭐 머리, 엉덩이 뭐 이런 데를 또 때렸다고 지금 피해자 제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깃발로도 때려가지고 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고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피해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이제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대를 당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녀로부터 들은 것 같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아버지에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아마 그 항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서로의 어떤 합의랄지 협의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소 진행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그러면 가장 큰 근거로 어떤 게 적용이 됩니까? 피해자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가 아동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 학대를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들이 네. 이제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는 이제 훈육 과정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경계선이 이제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피해자 측인 자녀들의 어떤 진술이 옳다고 한다면 그건 뭐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죠. 네.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뭐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는 과정이겠죠. 근데 이제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나빠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건 모함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측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이것 자체의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뭐 과도한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사 과정에서도 좀 밝혀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신호등 표지판 점검 현장에 있던 신호수가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선 뺑소니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쪽에 앞범퍼가 파손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작업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천 서구 금곡동 신호등 표지판 점검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현장 인근으로 내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쪽에서 가득하는 차량, 우리지의 차량이 갑자기 차 부딪혀가지고 차 부딪히고 이제 차량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다부나들목 인근에선 뺑소니 사망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갓길에 승합차를 세우고 내린 60대 남성을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치어 숨지게 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선온산 나들목 인근에서는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건축 폐기물이 도로 위로 쏟아지며 인근 도로 통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 내거리 인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을 뒤에서 오던 1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남 근삼군 추부면에 있는 오락기 부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창고 한 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반 봉안시설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영웅들인데 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봉안시설. 유골함을 볼 수 없도록 하얀색 종이가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비가 밀린 고인들의 유해입니다. 무연고 처리돼 개장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기엔 국가유공자 47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해가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가족들이 이용료를 내지 않은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제 유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돼서 버려지게 된 거죠. 47분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현충시설로 모셔야 돼요. 보훈당국은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유족의 동의 여부 확인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연고자가 드신다고 하면 그분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년째 고인들을 찾지 않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무연고 시신 확인, 처리 의무 등이 있는 지자체는 취재진에게 신문에 공고를 낸 뒤 국립묘지로 모시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체납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체납자분들하고 똑같이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안 오면 중앙대에 공고를 2번에 걸쳐서 내야 되거든요. 정작 얼마나 관리비가 밀린 유공자를 대상으로 할지 등 명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논란이 끊이질 않자 최근 일부 개선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무연고 시신의 장사를 치르기 전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 약방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외롭게 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고가 없어서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 당장 해야 될 일 아닌가. 참 죄송한 예우죠. 혼자 계시는 걸 몰라서 연고자가 있나 없나 찾는 예우를 해야 하니까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과 심리 재활 서비스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호국 보훈의 달,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박채영 지사의 전남 여수 지역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지사는 지난 1929년 여수 지역 독서회에 가입한 뒤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사회과학연구회와 청년전의동맹을 조직해 선전지를 살포하고 동맹 파업에 관여하는 등 항일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에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일환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의 첫 회의 내용 보시죠.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기다렸던 소식이죠.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입니다. 다만 출생아 수가 18,000여 명에 불과해 인구는 4년 반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달간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소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지난해 4월 출생아가 12.5%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결혼 생활 기간이 평균 2.53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출산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8월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줘서 이제 아마 8, 9, 10월 이쯤에는 조금은 늘어나는 월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039건으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00여 건, 24.6% 늘었는데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해 4월 8.4%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2명, 4% 늘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4개월, 4년 6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취약차주에서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연체율인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급상승했고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하는 취약자주 수 비중이 가계는 6.4%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2.7%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 48곳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번에 추가 개방되는 국립시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곳과 덕유산 국립공원 잔디광장 등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곳,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33곳 등 총 48곳입니다. 미술 경매에 나온 서울 강남 오피스텔 분양권이 219억 원에 팔렸습니다. 어제 열린 서울 옥션 경매에서 서울 반포동에 건축 예정인 더 팰리스 73의 오피스텔 1개호실 분양권이 서면 경합 끝에 21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원래 분양가 210억 원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미국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오피스텔로 부동산 분양권이 미술 경매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는 해안을 따라 늘어선 마천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국 유명 도시처럼 업무나 상업시설이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인데요. 초고층 아파트가 부산에 많은 이유를 김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분양을 앞둔 초고층 건물. 지상과 지하를 더해 74층이나 되는 높이에 이른바 일군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건설사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오션뷰와 함께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하버시티까지 조망 가능한 단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을 우리 법에서 초고층 건물로 규정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건축비가 많이 들고 특별법인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적용돼 여러 규제도 뒤따릅니다. 이 때문에 책정되는 비싼 분양가는 초고층 아파트 분양 때마다 성공에 대한 물음표를 뒤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초고층이라는 역설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비싼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초고층 아파트도 실제로 서고 나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른바 대장으로 자리 잡아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부산에서 이어졌습니다. 주거시설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삶적인 프라이드가 높아진 곳으로서의 자랑거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 차원에서 여기에 바다를 볼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부산에서 조망에 유리하다는 점도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난개발과 특혜 논란 등이 있어도 부산에서는 허가가 잘 난다는 점을 초고층 아파트가 많은 이유로 꼽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부산에는 초고층 건물 42동이 섰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 개막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종합 15위라는 다소 보수적인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꿈의 무대를 앞둔 선수단의 각오는 뜨겁기만 합니다. 조금 전 진천 선수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이었다면 이번에는 파리올림픽에서는 유관중으로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이 경기장을 빼곡하게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무관중보다 유관중으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게 좀 더 힘이나 시너지 효과를 많이 얻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남은 30일 잘 준비해서 파리올림픽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을 이번에 거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어요. 이제 차곡차곡 이래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 왔는데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큰 목표는 남자 단체는 우승 금메달 따는 것이 큰 목표고요. 그 이후에 뭐 남자 개인전이나 혼성 단체전은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뭐 생각이나 그런 게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남자 단체 금메달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금메달을 5개 획득해서 15위를 유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실행을 해왔습니다. 맞춤형으로 뭐 상대 경쟁 선수의 스킬이라든지 또 훈련 방법, 또 선수들의 멘탈이라든지 건강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말 잘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확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메달이고요. 그 외의 메달들은 몇몇 종목에서 희망이 보이고 있고 그날 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끝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그 종목별로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5명이 숨지고 13살 소녀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의무총감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로켓잔해로 보이는 물차가 노란색 연기를 뿜으며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일본 마을 주민들도 놀라서 달아나는데요. 중국이 발사한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체가 중국 남서부 마을에 떨어지며 이 주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오른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 3시쯤으로 장소는 쓰촨성 남동쪽에 인접한 구이저우성 센차오 마을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53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7분쯤 중국 북부 네이먼구 벌판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어 6호가 가져온 표본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루히토 1왕과 마사코 왕비가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사흘간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왕 부부는 영국 근위대를 사유했고 버킹엄 궁으로 향하는 큰 길인 더모를 마차를 타고 행진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통상 총선 기간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지만 이번 초청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다음 달 4일 조기 총선을 선언하기 전에 발표됐습니다. 정보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스크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최종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영국 벨마시 교도소에서 5년 만에 풀려난 어산지는 기착지인 태국 방콕을 거쳐 최종 석방을 위한 심리가 진행될 미국령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어산지는 국방정보의 획득과 유포를 모의한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산지는 징역 62개월을 선고받게 돼 있지만 영국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을 인정받아 풀려난 뒤 고국인 호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픽업 사이버 트럭의 일부 부품 결함에 대해서 2건의 리콜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지 시간 25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의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이 다음 달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초대장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AI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6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음성 지원이 가능한 새 인공지능 모델 GPT-4의 출시를 다음 달 말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오픈AI는 원래 이달 말 유료 서비스 챗GPT 플러스 구독자들이 GPT-4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더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서는 맑고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물빛 문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름 더위가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현재 기온은 몇 도까지 올랐습니까? 네, 어제는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에 머물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9도를 웃돌고 있어서 이곳 공원을 지나는 시민들도 대부분 그늘에 앉아서 더위를 잠시 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온은 30도까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오늘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맑은 내륙과 달리 오늘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오늘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강하게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다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또 경북 북동 산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 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다소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한낮 기온 30도, 대구는 29도 예상됩니다. 낮 동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장맛비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이후에는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겠는데요. 이 중부에서도 장마의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호우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인 모레까지 서울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